네, 안녕하십니까. 일부 사회를 맡은 곽병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굽고 무엇보다도 딱딱한 심포지엄 자리일 거라는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아주 무게 있는 발제문들을 준비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심포지엄이 오후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시작을 위해서 이 행사를 주최한 작가회의에 전국 작가회의의 이병초 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국 정신문화의 영역의 폭을 넓고 깊게 하신 전민규 교수님의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전민규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아는으로 그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최진주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런 일에 좀 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인가 이 행사가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 작고문인 선양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 작가회의가 지금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들께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리하신 내빈 여러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희두 선생님의 장녀이신 천연희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사위이신 송채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녀이시죠? 천선희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우리 김영미 선생님 자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송하게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선임 선생님 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 오늘 행사는 다시 읽는 천이두라고 하는 제목의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다소 무게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집에도 보시면 만만치 않은 분량과 깊이의 발제문이 실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사를 생략하고 싶습니다. 저도 천희두 선생님을 무척 존경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의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희두 선생님께서 창극을 아마 2편 정도 극본을 쓰신 걸로 제가 아는데 창극 인방울이라고 하는 극본을 일찍이 쓰셔서 국립창극단에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창극 작업을 하신 게 남원 시립국악단에서 춘향전이라고 하는 창극을 1996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때 제가 연출을 맡아서 남원 시립국악단에서 창극 춘향전을
즐겁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을 뵈시고 여러 차례 연습장에도 가고 싶어 하시고 배우들과도 좀 흔쾌히 어울리고 싶어 하시고 이러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자주 남을 제가 뵈시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 경험하신 분이 많겠지만 남원에서 오실 때는 절대 거르지 않고 들르시는 곳이 오수셨습니다. 그래서 오수에서 반드시 지금은 금지가 되려고 하는데 보신탕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맛있게 드시고 저한테도 자주 권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정신을 차려서 음주운전을 안 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워낙 자상하시고 판소리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애정이 깊으셨던, 그리고 이제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묵직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7, 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평론가, 문학평론가이십니다. 선생님의 업적을 새삼 생각하면서 또 동영상으로 다시 모습을 뵐 수 있으니까 좋네요. 또 정량 선생님과의 대담도 소개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 자리이지만 가급적이면 좀 덜 딱딱하게 하는 노릇을 제가 좀 해볼까 싶습니다.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들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발제가 임명진 선생님의 K비평의 의지라고 하는 발제, 제목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붙여주셔서 발제문을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늦게 보내주셔서 지금 따로 별도로 복사본이 주어져 있습니다. 잠깐 제가 훑어봤는데 제목은 날렵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천인 선생님이 하신 작업을, 비평 작업을 오늘날 유행하는 용어로 붙이자면 능히 K비평이라 이름 붙임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외래의 비평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고 거기에 기대서 우리 문학을 해석하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것을 충분히 접목하면서 제3의 지대, 전문적인 용어로 탈영토화, 재영토화 이런 말씀도 소개를 하셨는데 그런 지대까지 나아가고 지향하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선생님 발제 네, 마이크를 좀 뻗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하여튼 영광스럽고 또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제 발표문을 여기다 그 앞에 잘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따로 여러분에게 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게을른 결과거든요. 이 원고를 어제를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원고 취합을 맡은 문신 교수한테 12시 직전에 넘겼어요.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넘길 때보다도 아주 편집을 잘했어요. 저는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원고를 막 채우는데 급급해서 대충 해서 보냈는데 편집을 아주 잘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그 불편을 잘 덜어주는 그런 편집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마움을 함께 전하고요. 우선 저는 오늘 이 발표 하는 이 행사를 초가을인가요? 여름에 준비됐었나요? 그때 처음 이제 논의가 되고 일정을 잡고 그랬었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안 맞는 아무 발표가 안 맞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이제 또 중간에
뭐 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 11월 언제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 뭐 들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약 한 열흘 전쯤, 열흘 정도 됐나요? 뭐 한 2주나 됐을까 말까, 그때쯤, 김병용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발표,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차 했는데요. 이미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였고, 저는 이제 그 무렵에 제 아들 며느리 그 아이들하고 여행이 계획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행을 뭐 3박 며칠 어디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제가 올해 이제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보내기 못하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집에 오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또 늦게 왔죠. 그래서 또 피곤한 상태. 그래서 일요일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또 어머니께서 불편하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을 뭐 자주 왔다 또 퇴원했다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이제 뭐 늘 이렇게 있는 그런 거여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은데, 또 제가 장남 입장에서 병원을 들락날락 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이제 병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또 이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내 임명리라는 사람이 70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군가, 그 생각을 했더니 천희중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온 일들도 이 선생님 하신 일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국문학을 또 현대문학을 그 중에 더 문학비평을 뭐 문단 활동을 하고, 선생님 판소리 좋아한 만큼 따라가진 못하지만 저도 좋아하고, 뭐 단가 몇 개는 할 수 있고, 판소리 분야 쪽 논문도 좀 몇 편 쓴 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선생님과 많이 뭐 닮았구나. 내가 은연중에 선생님을 따라가는 작업을 몇십 년 동안 해온 것 같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부랴부랴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다분히 내 반성을 하면서 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뭐 그런 감정 상태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뭐 오늘 대충 보니까 너무 부랴부랴 썼기 때문에 그 허점이 많고, 뭐 기회 있으면 이제 보완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 다른 데 발표를 해야 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이 마이크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이 방에서 뭘 하면 늘 울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이크 있어서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육성으로 할까요? 네. 육성이 더 좋습니까? 네. 여기가. 이게 좁으니까 육성을 하겠습니다. 성음이 좋으셔서. 제가 난청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목을 K비평의 의지, 이렇게 뭐 여러분 짐작을 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을 뭐 말하려고 하는가, 제목에서부터 그게 충분히 풍긴다라고 느꼈을 텐데, 선생님 내신 저서울이 뭐 10여 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각주 몇 번에선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문학 비평에 관련된 저서이 제가 보니까 8권이고요. 그 다음 이제 평전에 관한 것이 명창민방울. 그게 뭐 증복판으로 나오고 조금 개정판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상집, 회갑기념으로 낸 삶과 꿈 사이에. 그렇게 해서 10권이고, 오늘 보니까 저 뒤에 정리한 연보 및 뭐 작품 목록, 거기 보니까 또 소설도 있고, 또 번역서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순수한 개념으로 문학비평, 그렇게
범주를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저서를 고른다면 8권인데요. 그 8권의 제목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선생님께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나? 이 책 제목을 붙이는 것도 상당히 신경 써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늘 책이 나온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요. 저는 뭐 선생님만큼 책도 못 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이 어떤 짤막한 평론의 한 글이라든지 또 책의 제목을 붙일 때 굉장히 당신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붙였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8권의 그 비평집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평론집답다, 비평집답다라는 제목이 종합의 의지입니다. 다른 책들은 뭐 한국 현대 소설론, 문학과 시대, 뭐 한국 문학과 뭐 우리 시대의 문학,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평범하죠. 그냥 보면 뭐 문학 관련 평론집이구나, 뭐 그렇게 그냥 알 수 있는 제목들인데 이 종합의 의지야말로 말하면 평론집다운 또는 비평서다운 어떤 감각 그런 것이 제목을 붙이는데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종합의 의지라는 책이 이제 초기에 나왔습니다만은 두 번째 저술인가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뭐 한 20여 편의 그 평문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황순원론에 해당하는 평문이거든요. 그 제목이 종합의 의지인데 그걸 이제 책의 제목으로 갖다가도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의 편의 제목을 따다가 전체 책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또 요즘 시집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절을 따다가 이렇게 시의 한 구절만 갖다가 또 시집의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이제 그 출판 문화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그런 뭐 변화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책이 1973년인가 뭐 그 무렵에 나왔는데 저는 대학 때 이 책을 막 성경처럼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참 제목이 참 이렇게 붙이는 것이 평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뭐뭐에의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많이 써였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쉽게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뜻은 알죠. 종합을 위한 또 종합을 향한 뭐 그런 이제 의미론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뭐뭐에의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혹시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일본어에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한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내 느낌상 뭐 일본어는 이렇게 일본 문장들을 보다 보니까 몸에 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 그 문법적으로 문제시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그 복잡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 제목이 저는 70년대부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한 이제 그것이 뭐 선생님 비평의 어떤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합의 의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 여러 뭐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론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게 20편 내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이 서정주론에 해당하는 지옥과 열반입니다. 그 책은 원고지 한 200매 넘는 굉장히 평론치고는 분량이 많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평문들은 뭐 100매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비교적 비중이 작은 그런 평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은 지옥과 열반이 선생님이 이 책에 가장 그 뛰어난 평문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도 선생님의 그 평문 중에서 지옥과 열반은 명편으로
그 수많은 평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명편으로 다들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옥과 열반을 빼고 종합의 의지를 갖다 붙였을까? 그런 의문이 또 하나 드는 거죠. 그것은 이제 뭐 선생님께서 깊이 생각한 결과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서정주의 지옥과 열반 그 자체는 명품입니다만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비평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 선생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종합의 의지다. 말하면 종합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종합의 의지가 황순원의 어떤 장편소설에 관한 작품론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소설적 어떤 작법이라든지 정서적 토대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외래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의 의지는 서정 작가 황순원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측면들을 종합하고자 한 그런 의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의 의지라는 평론 자체도 책 안에서 비중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의 작가적 지향성을 선생님의 어떤 비평 활동의 지향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책의 제목으로 채택된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점이 더욱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선생님 제목 붙인 걸 조금 모방해서 K비평의 의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최현대 비평의 지향성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부제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됐을 텐데요. 근데 하여튼 제가 선생님 제자 입장에서 최현대 비평의 지향성이라는 말을 붙인 게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여기 이게 팜플렛에 넣지 말라고 하고 제가 발표면에만 이게 살짝 넣었는데요. 여러분 조금 건방진 제목 같다고 생각 들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제가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향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가리킬 지자가 아니라 뜻지자로 많이 쓰거든요. 지향성 할 때 뜻지자 써서 지향, 뜻이 향하는 방향. 그게 상당히 그것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자 하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 말을 씁니다. 지향성. 근데 그렇게 써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는데, 이 지향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지향은. 그냥 나치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가리키지, 나치판이 내가 꼭 남쪽 쪽을 가리키고자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가리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현대 선생님께서 몇십 년 동안 비평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당신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막 아주 강렬한 뜻지자를 쓴 지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평을 하신 결과가 나치판이 남북을 가르치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 지향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울릴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전자도 나름 어울리고 후자도 어울리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후자가 더 선생님 비평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안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자, 거기 대충 눈으로 보겠습니다. 요새 K-팝, K-푸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K-방역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다는 것이 그런 데서 실감나는데,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뭡니까, 기생충, 또 금년에 미나리, 또 뭐, 최근에 뭡니까, 오징어 게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한번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데, 나이를, 성인 인증을 하고 해야 된다는데, 그 과정에서 하고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영화나 드라마, 또 노래, 음식,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우선 이쪽, 하단 부분을 볼까요? 비록 그게 대중문화이긴 해도 그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어필이 되어서 그처럼 각광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랄까? 그런 것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그게 어떤 고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어필되면 아니죠. 일단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 수준을 인정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외국인들에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이 K라는 말을 붙은 그런 것들은 일정 정도 그런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인에 소개되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좋지 않습니다. 둘째라고 하는 부분, 일조 하단 부분 있죠. 근데 K-팝이나 K-무비 드라마, 그게 완전히 외국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없는데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서양 것과 똑같다든지 중국 것과 똑같다면 중국 것과 똑같은 드라마하고 영화라면 왜 중국 사람이 뭐하러 그걸 보겠습니까? 자기네 거 보죠.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적 요소만 있으면 또 안 되죠, 반대로. 그러면 너무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외국적인 요소, 한국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배합의 이제 정도는 내용 형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배합되지 않고는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배합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배합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 문화권에 전파되는 건 아니다. 혼성되고 배합되는 과정에 상승작용이 있는 상승작용. 배합될 때,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어떤 것과 어떤 걸 섞었을 때 더 맛이 상승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외국적인 요소의 그 어떤 자질, 특질, 영어로 피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 한국적인 그 자질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그게 자질이란 말이 국어선에 안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 의미론에서 그 자질이란 말을 쓰는데 의미적 자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자질이든 특질이든 그런 것들이 이게 섞였을 때 더 윈윈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상승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어필된다. 물론 그게 배합될 때 항상 상승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잘못 배합하면 오히려 더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 사람, 우리 대중문화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 사람보다도 그 경험이 풍부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을 잘 해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외국에 많이 알려진 싸이의 노래라든지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라든지 저는 그 부분의 음악적인 부분을 분야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결과로 소위 K-팝이라는 용어를 얻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 상승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게 이제 소위 탈식민주의를 해서 말하는 혼성화라든지, 재전유라든지, 재영토화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이제 탈식민주의 이런 가를 쓰는 용어이고, 말하자면 우리 이 모든 문화는 자기 고유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구촌이란 말로 아주 교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화와 저 문화가 늘 부딪히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말하는 혼상화라는 단계, 재영토화라는 단계, 재전유라는 단계를 넘어서 비로소 원래의 문화와는 다른 더 세련되고 더 좋아진 그런 문화가 생겨난다. 그런 얘기들을 호미바바 같은 인도 학자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요.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들, 중국과 일본, 가까이 중국과 일본, 또 서양에도 여러 나라의 대중문화들이 있는데 왜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21세기 들어서 짧은 시간에 세계인들이 어필하냐. 근데 그 문제는 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가 사쪽 사쪽 윗부분 거기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식민지 경험을 다양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식민지 경험이 없는 제국들은 우리처럼 대중문화를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몇십 년 했고요. 해방 후에는 미국의 후기 식민성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화된 식민성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우리가 해방 후에 미국의 후기 식민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일본의 후기 식민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대중문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방 후에 미국의 대중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일본 일제 때 받아들인 그 대중문화와 해방 후에 받아들인 미국식 대중문화 그 두 가지를 섞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과의 혼종화 그런 것들이 우리 K-팝을 이렇게 발전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위 문화 강국, 문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본격 예술, 문학이나 음악이나 본격 문학이나 본격 미술, 본격 음악에서도 K 문학이라든지 K 음악이라든지 그런 K 아트라든지 그런 용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아직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이 외국인들을 익히고 이런 발표가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소위 K 리터러처, K 문화 그것이 이제 외국에서 통일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민족문학이라는 말로 민족문학을 반성하고 앞으로 민족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선생님 책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초기에서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그게 발표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5쪽에 평론지 7권에 그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글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민족문학의 방향, 발전성은 주체의식을 확립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민족문학의 주체의식을 가진 민족문학 그렇다고 한국적인 요소만을 고집하면 다른 지팡이로 갈 수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그런 요소와 그것이 자꾸 혼성화되어야 바람직한 새로운 민족문화로 상승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도 민족문학 속에 전통적인 요소가 강렬하게 들어있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와 계속 접촉해서 새로이 성장되어서 새로운 위치로 나아가는 그런 그 개념으로 선생님께서는 전통의 계승과 극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고조선 때의 공무도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정읍사, 삼국시대 정읍사, 남북국 시대 때 향가, 그다음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 조선시대 때 시조,
가사,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뭐 근현대 시와 또 소설, 그 분야에 전통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그 작품들이 선생님 평론 여기저기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호감됩니다. 아주 선생님께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요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작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호환해서 그 평론작으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민족문학의 주체의식, 그것이 K 리터레처를 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본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은 이제, 6쪽, 그물에 들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자체는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작가. 아까 자꾸 소설도 쓰고. 근데, 주로 이제 비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한국의 비평이 세계의 비평으로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점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 7쪽 하단에 볼까요?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비평이 어떻게 해야 K문학에 걸맞는 소위 K비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K비평이라는 개념을 선생님께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한국의 비평이 한국의 문학에 걸맞게 비평회를 해나가고 그것이 바른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7쪽 하단에 있는 이 논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 한 것은 방법이란, 여기서 방법은 비평 방법입니다. 방법이란 언제나 구체적 현실의 요청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의 문학 비평의 방법은 한국 문학이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 풍토 속에서 발화 육성된 자생적 비평이야말로 진실로 바람직한 우리 비평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참 우리는 저도 비평에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평 방법 이거 제가 옮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비평가, 제1세대 비평가들은 외국에서 제1세대 일제강점기 20년대, 30년대 활동했던 김기전, 박영희, 김한태, 김문집 등등 이런 비평가들은 다 거의 다 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외국 문학을 전공했어요. 거의 일본, 물론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본 유학생이고요. 일본에 가서 외국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비평하는 것이 자기가 유학 때 배운 외국 문학 이론 가지고 그걸 고지고대로 작품을 재단하는 그런 비평을 일삼았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요. 그 20, 30년대 그 비평사는 문학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이제 소위 그 50년대, 60년대 등단한 제2세대 비평가, 선생님은 거기에 해당되죠. 그분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2세대 비평가를 보면 외국문학 전공, 바로 영문학이나 불문학, 동문학 전공자들 상당수가 있고요. 물론 외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비평 방법이 그쪽에 완전히 치우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평의 대상이 한국 문학 외에 자기가 전공하는 그 나라의 문학도 비평의 대상이 되기가 일쑤이고요. 그랬는데 그 50년, 60년 등단한 비평가 중에 또 일정 정도는 국문학 전공, 비로소 우리 비평사에서 국문학 전공자가 이 비평가로 등장한 것은 2세대입니다. 2세대. 선생님이 2세대 비평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말하면 60년대 전통론이라든지 민족문학론 같은 것이 전개된 이유가 그 2세대 비평가들에 의해서 말하면 그 1세대 비평가들이 해온 비평 방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거죠. 그 반성이 소위 전통론이라든지 민족문학론 그런 것들로 이어져 왔습니다만 선생님께는 거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아까 얘기한 민족문학의 주체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문단, 평단의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비평을 하고 저도 이제 비평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작품을 감상 해석의 평가하는 비평인데 거기에 아무런 방법론 없이 그냥 맹깽깽이로 비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그걸 해석하려면
내 비평문을 읽는 독자에게 논리적인 어떤 거점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비평만을 채택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비평문을 보면 어떤 비평 방법을 채택합니다. 지금 이제 신비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채택해 오셨는데 후에 가면 이제 문학사의 것도 채택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진 않아요.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으로 어떤 작품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평 방법을 가져온 것이지 이 비평 방법 가지고 이 작품을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우선의 비평, 그걸 성실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비평, 그런 비평으로 일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론, 소위 이제 한론에 대해서 더 앞으로 얘기가 될 거든요. 한이야말로 한은 이제 초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나옵니다. 그 개념은 한에 대한 선생님의 개념은 조금씩 변화되어 왔어요. 초기에는 좀 순수주의나 인정 그런 개념과 넘나드는 그런 상하다. 후기에 가면은 우리 한국 문학의 중심이나 주체 그런 걸로 의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섬세하고 치밀한 그런 논의를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과로 나온 것이 한국 문학과 한이란 책이고 그걸 더 세밀하게 정밀화시킨 것이 한의 구조 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거기 오면 이제 한은 한국 문학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 한론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한 한국 문학 풍토 속에서 발화 육성된 자생적 비평의 한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한론을 쓰기 전에 한론을 완성시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미 한국 문학과 한이라는 책, 또 한의 구조 연구라는 그런 그 책을 머리에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설적으로 어디 표현하셨지만은 한국 문학의 어떤 독자적인 방향성을 이 한론을 통해서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보였다.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한의 구조를 보면 구조주의적 발상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문단에 유행했던 구조주의적 방법은 너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선생님께서 그 소위 한의 구조라는 말, 제목에도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책 한 권에서 한의 문제를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책 한 권으로서의 모양이 갖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구조주의적 어떤 그런 잠정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의 한을 외국에서 찾아보기에는 그런 한을 이런 선생님 나름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리한 것.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것과 또 비교도 합니다. 뒤에. 그것은 당시께서 해오신 작업이 과연 얼마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자 싶었겠죠. 그래서 일본 문학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이 한의 구조연구 나온 이후에 한국의 많은 작품들에서 그걸 적용합니다. 한의 구조연구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서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작품 해석을. 그래서 이 한론 이후에 나온 그 문학 비평 쪽은 더 승화된 비평이다. 그게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박경리 이론입니다. 한의 여러 궤적이라고 마지막 저술에 실려 있는데 그 비평문이 길진 않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한론에서 정리한 그런 시각으로 작품론에서 더 그 이전의 작품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그 전개하셔서 선생님 스스로 정리한 어떤 비평적 논리를 또 다른 방향에서 점검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선생님께서는 해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선생님 좀 따라서 해봐야 되는데요.
그 비평이나 산소리나 저술이나 그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냥 휘연찮아서 스스로도 좀 자책을 합니다만 오늘 여기 연보로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래도 2005년까지 비평 활동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세가 7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70이니까 앞으로도 저도 그때까지는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서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됐죠? 제가 시간을 자꾸 재촉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위에 있는 발제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굉장히 시간이 좀 끌리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KB평의 의지라는 제목은 굉장히 오래전에 생각을 해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도 술술 쓰셨지 않나 싶고요. 천인 선생님의 비평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좀 앞장서서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천인 선생님의 여러 업적 중에서 이제 분명히 지금 임명 선생님 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인 선생님은 판소리 이론가는 아니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문학 비평가로서 즐겁게 활동하시면서 판소리를 매우 사랑하셨고, 그리고 판소리의 원리를 또 해명해 보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명창이 임방울 명창이십니다. 스스로 이제 최동현 선생님 발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스스로 임방울 선생의 그 주옥 같은 번음들을 직접 틈만 나면 부르셨고 하신 일화도 있습니다. 최동현 선생님 모셔서 임방울과 관련한 명저죠.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판소리 연구적 가치에 관하여라는 발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발표하면 되나요? 네. 예. 시간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도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판소리 연구사적 가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본래 여기 준비된 원문은 좀 장황하게 길다고 할까. 그리고 골치 아픈 얘기도 많고 인용, 각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읽는데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다 복잡한 건 떼어내고 그냥 핵심만 간추려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임방울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잘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특별히 못생겼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들어보면 얼굴에 마마 자국이 살짝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임방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마 자국이 더 매력이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예주 선생님이 임방울을 좋아하셔가지고 임방울 노래를 흉내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건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임방울은 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노래를 흉내를 내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새로 치면은 노래 잘하는 이미자나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노래 좀 모자란 사람 노래를 불러야 잘하는 것 같죠. 그런 점은 있었다. 다만 하여튼 임방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쑥대머리를 좋아하셨는데 사실 쑥대머리라고 하는 노래는 그건 판소리사에서 유사일의 최고 히트작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다 듣고 알고 흉내를 내고 싶어 하고 그러지만 저도 알기는 아는데 어디 가서 안 불러요. 그렇다면 괜히 불러가지고 임방울보다 못하구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넘어갈란가 모르겠네. 넘어가네요. 자, 내용은 먼저 이 전위도 인방울 3부작, 그 다음에 연구 패러다임, 연구 방법이죠. 큰 연구 방법 변화. 그 다음에 여기 판소리론의 연구사적 위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 밀착적 용어 사용, 판소리의 속성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 음악적 연구와 문학적 연구 통합, 그다음 명창로 개척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것은 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는 판소리 연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천희도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그 성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특별하게 다시 했는데요. 판소리 통속화, 육자백의 예술적 승화, 요게 이제 천희도 선생님이 보시는 임방울의 그 판소리 사색 공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임명준 선생께서 하신 얘기는 조금 거시적 안목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판소리 그 중에서도 천희도 선생님의 저서인 판소리 명창 임방울에 국한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천희도 임방울 3부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렇게 천희도 선생님이 임방울에 관한 작품을 3가지를 썼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까 곽병창 선생이 춘향전 창극대본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 빼먹어가지고 굉장히 실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앉아서 여러 가지로 변명거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춘향전 대본은 각색이죠. 창작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자, 하여튼 창작은 이것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소리 명창 임방울이라는 책이 월간문학 1984년 2월호부터 85년 10월호까지 21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명창 임방울 이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김영창이라고 하는 글을 한 달 전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에 보면 김영창이 나옵니다. 판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1화, 그 다음에 판소리에 관한 이름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임방울에 대한 전기나 평전이냐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뭐라고 했냐면 에세이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연작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전기라고 할 수도 없고 평전이라고도 하기 그렇고 참 애매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천하명창 임방울로 재발행이 되었는데 이것과 이것은 같은 책입니다. 내용이.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차도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용이 좀 바뀌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아마 같은 것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출판사도 같은 현대문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창 임방울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창극대본입니다. 요건 창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1993년에 국립창극단에서 창극대본 현상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당선은 아니고 조금 낮은 입선 작품으로 되어서 94년부터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광주에서 광주 시립국악단인가 거기서도 공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공연을 했죠. 그건 표지가 이렇게 멋있게 안 생겨서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명창 인방울,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명창 인방울전과 판소리 명창 인방울을 이용해서 소설에 가깝도록 구성한 것이다. 아니, 제가 이 책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선생님께 받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판소리 명창 인방울하고 똑같은 줄 알고, 뒤에만 이렇게 쓱 보니까, 뒤에 인방울에 이제 그 판소리 사설, 수군가와 적벽가 이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 용어 해설 이것이 있는데, 수군가 적벽가 사설 그 체록하고 주석하고 그런 것은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그냥 하셨는가 보다 하고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판소리 명창 인방울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달라서 이건 여기에는요, 이게 창극 대본에 보면은 각설입회도 나오고 대준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각설입회가 그 판소리 명창 인방울의 1화에도 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그 맨 앞에 나온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창극 대본에는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앞뒤를 양식하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판소리 명창 인방울은 증언을 들어가지고 다 누가 증언했단 말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묘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설이다. 그러니까 인방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그 판소리 명창 인방울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소설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요것도 이 같은 출판사에 나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목차를 보니까 뭐 같아서 같은 책이 아닌가. 고치더라도 조금밖에 안 고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방울 3부작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나 작품을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술 한잔 드시면서 선임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사모님은 안 계시고 따님이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자기는 죽어서 인방울만 만날 수 있다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대요. 저는 판소리를 연구하고 또 판소리를 천인주 선생님보다 더 좋아할지는 모르는데 인방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인방울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가족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소리 전체 그 연구의 그 흐름을 봐야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대 패러다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광대를 중심으로 판소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식입니다. 작가 중심, 또 제작론적 패러다임 그렇게도 말하죠. 만든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전에 문학연구에서 역사주의적 방법 그러면은 작품 연구하라 하면 작가만 연구해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자, 초기 이론은 굉장히 단편적이었을 것이다. 아니 옛날에 19세기나 18세기경에도 판소리에 관한 언급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건 단편적이라 그렇고, 신재효의 광대가에 와가지고 유형을 형성했다. 이거 광대 패러다임이. 그래서 광대가 노래잖아요. 그리고 그 광대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도 판소리 창자의 평가 기준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게. 이게 아니죠. 광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소리를 광대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했고요. 광대는 공연자로서 작사, 작곡, 실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광대 패러다임은 요 제작자 패러다임이고 요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일제강점기에 1940년에 조선일보 우사 출판부에서 나온 조선창극사 요 책입니다. 이 책.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패러다임이라고 생겼는데 이제 작가에서 떠나가지고 작품으로 들어간 거죠. 작품을 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판소리를 판의 예술, 판이란 말이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특수한 행위를 벌이는 장소, 되게 그렇게 이제 이해 됩니다. 그래서 뭐 소리판 그러면 소리하는 장소, 노름판이면 노름하는 장소잖아요. 곧 공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예술로 이해를 이제 한 시기입니다. 판소리는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판소리를 봤어요. 이건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시기는 판의 예술임을 인식은 하였으나 현장 예술적 총체성으로 탐구로 나가지 못하고 판소리 주변에 머문 시기다. 그러니까 말은 쉽죠. 판소리는 공연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판소리를 규정하고 말하고 해야 된다. 평가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이건 그냥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잡아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그래서 김동욱, 강한영, 뭐 조동일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판소리 자체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고 이제 판소리 그 사설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기는 본격적인 현장 예술적 충실성으로 탐구로 나아간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김흥규라든가 음악은은 이보형, 백대웅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르러서 판소리 연구는 본격적인 현장 예술적 총체성으로 탐구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전주가 판소리 공연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주에서는 그 80년대에 뭐 전주문화방송이나 KBS에서 판소리 감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신재효 100주기 죽은 지 100년 전후인데 그해 전주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이제 한과 판소리 뭐 이런 천일 선생의 글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무렵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렵에 전주 문화방송과 KBS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또 감상회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 학회는 이후에 3회 더 했습니다. 뭐 전주문화방송의 안홍엽이라고 하는 분이 편집국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판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저도 판소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맨 처음에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천일수 선생의 판소리론의 연구사적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먼저 현장 밀착형 용어. 그런데 이게 현장 밀착형이라는 게 뭐냐면 판소리 현장에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소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이면을 그린다. 아래음을 진다. 이런 건 판소리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몰라요. 국문학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판소리를 많이 듣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과 관련을 늘 맺고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전주는 그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때까지는 정말 못했죠. 그런데 이제 천일 선생이 현장에 밀착한 원인이 뭐냐? 남원 출신이다. 먼저. 남원이 판소리 고장이잖아요. 남원은 작아요. 그리고 남원이 판소리가 거의 없어지던 시기에도 끝끝내 판소리를 유지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당신 젊었을 때 옆집에 판소리 좀 배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장단을 좀 배웠다고 합니다. 뭐 장단을 막 여러 가지 배운 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그냥 또닥또닥 치시는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익산서 사실 때 자기 제자 중에 소리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흥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가지고 잘하는. 그 선생님 불러요. 그 제자를. 제가 순천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면은 저를 불러요. 북치라고. 그래서 푹 많이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판소리 창조와 고수들의 면담 기록. 면담을 직접 해서 한 것이니까 현장 밀착적 용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주 지역의 판소리 연구자 여러가들의 교류. 자, 이 전주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았다. 아까 그 문화방송과 KBS에서 판소리 연창회다 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그때 저 여러 차례 갔었는데 거기 가면 뭐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대가들 소리들 많이 했죠. 뭐 박동진은 말할 것이 없고 정권진, 뭐 박봉술 이런 그런 사람들 소리를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라는 게 이제 전북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하고 그 양반 뭐 논문 안 쓰시지만은 말씀은 잘하시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자 있어요. 이국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에 발석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럴 장이 많이 되어서 훨씬 더 그 판소리 현장에 밀착한 그런 판소리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판소리 연구 이전의 향유가 있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대개 판소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뭐냐면 사설부터 봐요. 이렇게 또 소설을 봐. 춘향전. 그러고 나서 판소리도 들어보기도 하는데 잘 말로는 들어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판소리 연구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좋아해, 소리를 들어, 그러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유리한 점이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죠. 판소리 연구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판소리 좋았어요. 그러다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판소리의 그 현장 예술적 총체성이라 할까 그런데 훨씬 더 바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성은 천인수 선생께서 파악하신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현장성 1청중 2고수 3명창이란 말이 있다. 본래는 1고수 2명창이란 말이 있어요. 고수가 첫 번째고 명창이 다음이다. 근데 시간이 25분에 끝내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겠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청중 2고수 3명창이란 말은 이제 김득수라는 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로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청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수고 그 다음에 명창이라는데 요 청중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뭐 고수가 그 다음이고 명창은 제일 마지막이란 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돈도 조금 받고요. 알아주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중요하면 돈은 많이 줘야죠. 돈을 3분의 1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고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한데 고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고수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로 대접해 주는 거죠. 말로. 고수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실속은 명창이 챙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 명창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고수 보러 갑니까? 판소리 들어가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맞는 거예요. 1고수 2명창이란 말이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청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청주 추임새, 얼씨구 좋다는 매개로 이제 총체성을 탐구로 나갔는데 그 판소리가 공연에 둘러서 공연 현장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낸다. 이것을 이제 현장 예술적 성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러면 공연 방식에서 찾았다. 창자와 청중이 추임새를 통해서 혼연일체를 이루는 예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소위 뭐 여기 박 선생님도 계신데 서양의 무대 기본은 뭐냐면 무대와 객석이 막혀 있다. 이게 제 벽이다 해가지고 제 4의 벽인가 해서 열려 있지만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엿보는 엿보기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무대에서 하는 거죠.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거나 크게 소리 내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옆보는 놈이 어떻게 소리 내면 안 되죠. 판소리는 그런 게 없어요. 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예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죠. 근데 판소리에서는 특별히 추임새를 통해서 이게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흥성인데, 이건 공연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이. 이건 이제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다는 것은 이게 민속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음악을 정의할 때 크게는 민속음악과 예술음악 그렇게 나누는데, 악보가 있는 것은 예술음악, 악보가 없는 것은 민속음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서 뭐 나쁘고 뭐 열등한 것이 아니고 본래 악보가 없기 때문에 판소리인 거예요. 동양에도 악보가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거의 궁중음악은 다 악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음악은 악보가 본래 없는, 그게 아니에요. 궁중음악은 다 악보가 있고, 박연희가 정리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악보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늘. 그런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건 악보가 없어서 가능한 것이고, 인방울이 특히 더 이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자를 두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가서 제자한테 이렇게 불러놓고는 다음날 갔더니 다르게 불러. 그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동배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어떤 소리꾼. 그래가지고는 뭐 얘기하면은 다음날 가서 이렇게 또 배울 때는 다르게 불러. 그럼 선생님 오육경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저런 멍청한 놈, 너 인마 멍청할 때 가르치겠냐? 가버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인방울이 심했다. 부를 때만 달라. 그 다음에 다층성은, 이거 사설과 음악에서 여러 계층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복합적이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다 연구자들이 뭐 다 아는 건데, 여기 이 점이 특별해요.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폭넓게 포괄하는 장르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 연구와 문학적 연구 통합도 했는데, 이 통합 연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뭐 다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학연구와 음악연구 통합이 더욱 강조되고, 왜 그러냐면, 극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공연 현장에 어쩌고 얘기하려면 참 복잡하거든요. 음악은 이제 악보화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곤란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겠어, 대상으로 설명하겠어요. 복잡하죠. 그런데 판소리는 문학과 음악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요 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설에 아주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면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통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설의 의미를 노래로 겉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노래 뒤에 들어있는 사설의 의미, 이것을 이제 이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의미를 노래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산 그러면 높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평지 그러면 병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나 저런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계적으로는 그게 뭔 놈의 예술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희 선생님은 이게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게 기계적인 결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 연구도. 그 다음에 5분만 더 쓸게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아니, 내가 쟀는데 이제 1분 지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천희도 판소리론의 연구사도 5번째 명창론을 개척했다. 자, 천희도 이전의 명창론은 소리꾼의 간략한 이력, 일화, 던음이라는 거 그냥 장기로 삼은 노래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명창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뭐냐면 소리의 예술적 특성, 사적 위치 이런 거죠. 문화민족구나 똑같아요. 작가로는 하면 그런 거 해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중에 인방으로 예술, 아까 판소리 명창 인방을 제일 뒤에 보면 인방으로 예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명창론 수준을 한 단계 진저시킨 성과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방울 예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민족사적 상황을 제시했다. 인방울이가 슬픈 소리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민족사가 슬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 왜? 소리꾼 인방울은 그냥 소리 배워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사적 증인 이 위치까지 생각하는 거죠. 예술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꾼이 그냥 배운 대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의 민족사와 관련해서 자기의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예술가로 대접한 겁니다. 인방울은 판소리를 진짜 광대의 예술이 되게 함으로써 판소리 그 본래의 존재의 양식을 가능케 하였다. 그건 뭐냐면 판소리가 본래 서민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양반들이 개입하면서 그게 서민적인 요소가 많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방울은 누구의 인기로 명창이 되었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죠. 왜 그때는 뭐 양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양반이 있다 한들 양반이라고 해서 돈 많이 받고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주로 현물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포장치고 하는 공연인데 거기서 하는데 뭐 너는 부자니까 돈 많이 내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방울은 뭐 역사와 주변 소유된 대다수 서민들의 대중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공고히 함으로써 판소리의 새로운 경위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가사나 이게 노래 곡조란 뜻이죠. 서민적 요소가 많다. 서민적 요소는 뭐냐? 슬프게 부른다는 거예요. 슬프게. 그러면 왜 슬픈 것이 서민적인 요소냐? 민요가 다 슬퍼요. 민요가. 민요는 계면조라고 해서 슬픈 곡조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에서는 계면조 개기호 개발의 당도라고 파격적인 경기에 있었는데 인방울의 독창성은 요 아주 슬픈 목을 육자배기목이라고 합니다. 육자배기는 전라도 민요죠. 산이로구나 뭐 하는 여섯박자들이 부르는 슬픈 거 있어요. 그때 부르는 목인데 요것을 청구성, 수리성 요건 판소리 목소리 중에서 조금 더 맑은 거 이거 좀 더 거친 거예요. 요 속에 용해시켜가지고 새로운 판소리의 성음으로 격을 높인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옛날 인방울이가 지금 공연하는 현물사 공연입니다. 포장치고 하는 거죠. 자, 인방울 판소리의 특성을 설명하는 천의도 핵심은 통속화다. 통속화시켰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그냥 세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입맛에 맞게 통속한 거예요. 개화유 판소리 문화의 변화는 공연장의 변화, 공연장의 변화로 인한 향유층의 변화, 향유층의 변화로 인한 판소리 변화. 그런데 서편제 기교적인 창법을 도입한 기교화의 경향이 청중들의 감상적인 취향에 영합하게 될 때 통속화. 왜 감상적인 취향? 아니 어려운 건 보통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했던 역사적 조건 때문에 슬픈 계면조이주 창법으로 판소리가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창극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창극도 일반 서민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주 슬픈데 더 슬프게 넋두리조로 하는 건 노랑목이라고 그럽니다. 노랑목이라고. 그 다음에 인방울은 노랑목으로 길어지기 쉽다는 계면조를 추상의 예술적 경지로 개발해낸 가객이다. 슬프게 불렀는데 이렇게 같이 없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슬픈 것도 좋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게 예술적 승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조 가락소의 계면의 감칠맛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더 우조답게 고양시켰다. 이 부분이 인방울 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잘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막판에 쫓겨가지고 했는데 이론만을 떼내서 지금 짚어본 것이고 한 문화평론가 우리 전통문화인 판소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한 이분은 천희 선생님은
판소리 연구자가 아니시죠. 그러나 어쩌다가 판소리 좋아하셔가지고 또 판소리만 좋아하셨어도 이런 거 안 하셨을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인바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극복이 아니라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판소리 연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두 분이 언급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은 오늘날 판소리 연구하는 분들이 각주를 달 때 전희두 선생님의 책을 인용 안 하고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판소리 연구자이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시기를 연구 패러다임의 한 시기를 책임지실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종합토론에서 더 좋은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문신 선생님 마지막 발제를 듣겠는데요. 시간은 늦었지만 3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약을 하지 마시고요. 한해 구조연구라고 하는 역작을 가지고 지금 요약을 하셨는데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적인 우울함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최근에 아주 깊어지고 있는 진영 간의 혐오 이런 정서를 전희두 선생님이 발견하신 사귐이라고 하는 정조로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앞부분 요약은 조금 줄이시더라도 뒷부분에 세월호 이후와 우리 시대의 혐오 정동을 어떻게 푸느냐에 관해서 주장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앞서 발표를 해주신 유명민 교수님하고 최상원 교수님이 일테면 천희두 교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걸쳐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3학년이 됐을 때 천희두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년을 하시고 이제 강의를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비평론 수업을 3학년 때 천희두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됐는데 첫인상은 여기 이제 따님도 계시고 여러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천희두 교수님에 대한 첫인상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강의실 들어오시면 뭐 대학생들이 그렇게 저 책상 줄 맞지 않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강의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책상 줄 맞춰 앉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강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주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거기에 눌려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강단에 이를테면 이제 조금 높게 이렇게 단이 돼 있는 곳에 서 계시면 허리도 꼿꼿하게 이렇게 펴셔가지고 저희가 앉아있는 이 아래쪽으로는 눈을 잘 안 마주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어떤 위압적인 모습 속에 한 학기 비평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야 비평할 일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시를 쓴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뒤늦게 박사과정을 들어갔더니 이를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전정구 교수님 지도를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우리 또 전정구 교수님도 스타일이 좀 만만치 않으시죠. 만만치 않으신 스타일이고 처음에는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인 걸 아시니까 안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주고 이를테면 도장 찍어주시고 따로 연구실로 부르시더니 최초로 저에게 이제 문박사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박사 했으니까 이제 평론도 해봐야지. 네,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천해 주신 그러면 그럼 공부 좀 해야죠 그랬더니 천희두 교수님 평론집을 먼저 읽으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늦게
어쩌면 천인두 교수님 수업을 한 학기, 이를테면 정년 이후에 들었던 끄트머리, 아마 교수님은 저를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끄트머리 제자이기도 하고, 또 천인두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신 선생님께, 전정훈 교수님께 또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천인두 교수님의 평론집을 종종 읽고, 아마 그 덕분에 저도 뒤늦게 또 평론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뒤늦게 또 공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두 선생님의 비평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해 구조 연구를 가장 앞자리에 놓기도 하고 또 가장 윗자리에 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하고는 이제 시대가 조금 안 맞죠. 세대가, 저는 뒷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감각적으로 보면 저는 문학과 시대랄지 우리 시대의 문학 같은 이 시대라고 하는 담론이 들어있는 그런 평론집이 조금 더 저하고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한해 구조연구라고 하는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 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천인두 선생님께서 한과 관련된 글들을 쓰셨지만 본격적으로 한에 대한 이 관심, 애정은 80년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층이라고 하는, 바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천인두 선생님 말씀에 이제 책에서 따지자면 이제 혹은 원한과 한탄 같은 것들이 70년대까지 되게 눌려 있다가 80년대가 되면서 외부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퍼져나오는 그러한 시기였고, 우리 정치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천인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시대의 힘으로 폭발하는 이를테면 서민이랄지 민중이랄지 이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 과정에서 그 당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선생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까 최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판소리라고 하는, 일테면 기층 민중의 언어와 사상과 감정과 이런 꿈, 이 좌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판소리라고 하는 이 예술 장르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김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적인, 이를테면 이제 아까 이명진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K비평의 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사김이라고 하는 미적 윤리적인 이 감각, 아마 이 감각은 외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인두 교수님의 한해 구조연구에서 이 구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격적인 원망 혹은 이런 것으로부터 이게 이를테면 긍정적인 이제 한자로 어떤 갖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희망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에 사김이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만의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서 그 근거들로서 판소리, 심창가, 춘향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에, 젊은 제 감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구조연구가 80년대, 이제 93년도에 출판이 나왔지만 80년대 본격적으로 집필이 되고 연구가 되고 논의가 돼서 90년대 초반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를테면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에 넘어가는 이 열망을 담아내기보다는 전 근대적인 양식 속에서 사김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근거들을 한해 구조연구에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80년대까지의 한에 대한
핵심을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저처럼 이후 세대, 이후의 연구자나 이후의 평론가들이 이 한을 어떻게 끌고 비평적인 관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3년도에 나온 한해 구조 연구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90년대 이후 이제 민주화되고 잘 설계되고 사람들이 그동안 못 가졌던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씩 갖게 되고 80년대에 마이카의 그러니까 시대가 열리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으로 보였는데 90년대에 지나가면서 대부분 모든 가정에 차들이 승용차라고 하는 차들이 들어오게 되고 백색 가전들이 이를테면 부의 상징이던 백색 가전들이 보편적인 가구들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산층이 확산하면서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추어졌거나 혹은 무시됐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학문연구에서도 한에 관해서는 전인재 선생님 이후에 누군가가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의 연구자들께서 한의 학제적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내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이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전인재 선생님이 정리하셨던 그 한으로부터 한 걸음도 더 나아간 그러한 결과물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인재 선생님의 한해 구조 연구 이 책의 어떤 가치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한이 자연스럽게도 형성이 되고 있고 전인재 선생님이 사김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사김 자체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굉장히 직격적이고 공격적인 이러한 어떤 원의 표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글의 3장에서는 이제 아마 자료 지금 3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정동으로서의 어떤 혐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20세기에 정리했던 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21세기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서 이 등장한 이 혐오 혹은 증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32페이지 마지막 단락 따라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21세기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혐오 감정인 것 같습니다. 혐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많은 곳에서 논의를 했고 거의 공론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이 혐오적인 발언들이 개인 매체, SNS랄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타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전인재 선생님이 현재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이 혐오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게 사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사김.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 따라서부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사회적 개인적 정동에 초점을 맞춰 한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새롭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의 원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혐오 감정입니다. 혐오는 기본적으로 외부를 향한 공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좌절이나 상실에 따른 자책, 박탈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삼포 시대, 88만 원 세대,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육아도 포기 이러한 좌절들이 자연스럽게 혐오 감정을 동반해서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미적 윤리적인 감각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혐오가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를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혐오 감정은 최인주 선생이 좌절, 상실을 당하여 상대방에 대해 갖는 외향적 공격성이 한의 1차적 정서 현상이요. 뒤이어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향적 공격성, 즉 탄이 2차적 정서 현상이라고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혐오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 전 근대적인 삶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사실은 21세기 해체되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감정적 유동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적대적 감정과 타자 혐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혐오 대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덩어리였습니다.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가의 유령적인 위상 앞에서 실체적 국가를 향해 분노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을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은 헛개비를 향해 겨눈 화살이었으며 반향 없는 메아리처럼 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를 향한 이들의 혐오는 원이죠. 이건 이제 밝고 긍정적. 우리는 뭔가 원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이었는데 이러한 원을 공격하는 혐오가 또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령적 위상을 지닌 국가의 실체적 분신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신 농성 현장 앞에서 취식 행위를 하고 유가족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시체 장사를 한다 이러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혐오의 대상은 원이었죠. 공격적인 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원이었습니다. 최인주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이 원이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인 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귐이라고 하는 한의 구조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밑에 표를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왼쪽 하단에 이제 혐오 주체,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민들이 유령 국가였던 유령으로 존재했던 국가를 향해서 상실된 국가를 복원해달라고 하는 원으로서의 원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혐오 주체인 시민들을 향해 또 다른 혐오 주체인 시민들이 원망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줬던 경험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식에서 혐오는 혐오 자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의 정동 자체가 공격적인 원이 발생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혐오는 끊임없는 재생산 과정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재생산 구조가 2000년대 지금 우리 사회에 혐오 정동을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유동화, 즉 사회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유동화가 극심해졌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 감정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문학작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에서의 혐오는 1차적으로 원과 원의 태도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의 혐오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태와 자기 감정에 대한 객관적 응시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사귐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편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검토한 세월호 이후에 많은 문학인들이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을 글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검토한 거의 대부분의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원망하는 공격적인 원의 감정과 그래도 뭔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원의 감정, 그러니까 사귐이 개입된 혐오의 감정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21세기에 지금 혐오가 비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적인 혹은 미학적인 방법론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앞으로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를테면 문제제기이자 한 해 구조연구에서 이룩한 성과가 다시 재해석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도 이후에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부족한 원고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12시가 돼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천희두 선생님은 이게 연보를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집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를테면 할아버지 입장도 그거잖아요. 어떤 대가족을 거느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월고등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늘 배회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비평을 공부하고 평론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들여다보는 게 우리 시대의 문학 평론집을 제가 자주 이제 찾아봅니다. 이게 문체 글을 어떤 평론을 하는 시각이나 관점도 보여야겠지만 이제 막 평론을 시작한 입장에서는 평론이라고 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문체,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주 읽으면서 어떤 청탁을 받을 때면 항상 막막하거든요. 빈 백지 앞에서 어떤 평론글을 쓴다는 게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막합니다. 그럴 때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한 꼭지가 이제 풀려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실타래를 잡아서 글을 써나가는데 되게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론집을 한 꼭지 두 꼭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물론 요즘 나오는 평론가들의 평론도 읽으면서 어떤 영감도 얻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 천인두 교수님 평론집 그래도 내가 이 교수님의 수업을 한 학기 들었었지라고 하는 이를테면 잊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잊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 자리에서 천인두 선생님의 한과 사김을 앞으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요.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최측을 마지막 그 발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시는 일정이고, 네, 문신 교수님 박수 한번. 네, 두 분 선배 교수님들께는 좀 경이롭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년이 몇 년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일편단심 꾸는 꿈은 어떻게 하면 빨리 정년하고 신나게 놀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왕성하게 글도 쓰시고 비평 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새삼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서 천희두 선생님을 직접 뵙고 배웠던 직속 수제자로서 애정과 함께 가장 정확하게 천희두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만한 글을 발제해 주셨고요. 우리 소장 평론가인 문신 교수께서는 천희두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문제의식, 시대를 읽는 눈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전 발제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질문하실 것도 많고 말씀 나누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밥을 먹어야니까 종합토론 시간에 아쉬운 말씀 더 나누시기로 하고 오전 발제 비평의 힘 다시 읽는 천희두 심포지엄의 일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